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을 이제와 돌이켜보면 참 흘러가는 듯 순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다치지 않고 그렇게 말이죠. 어려서부터 꽤 소극적이었던 전 먼저 나서서 하는 일이 없었고 딱 제게 주어진 일들만 조용히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꽤나 소란스럽고 주목받는 인생을 살게 된 건 바로 예비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전 특별히 꿈도 없던 사람이라 대학을 졸업한 후 꽤 오랜 시간 방황을 했지만 부모님은 제게 넌지시 그러셨습니다. 슬기야,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데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야? 차라리 너 좋아하는 여행이라도 다니며 세상 보는 눈을 떠보는 건 어떠니? 아버지의 제안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 전 제가 가보고 싶던 뉴욕도 홍콩도 그렇게 여행만 주구장창 6개월을 다녔어요. 아버지의 바람이 이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됐죠. 저도 뭔가 해보고 싶게 됐고 누군가 앞에 나서는 일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던 중 부주의한 탓에 넘어져 병원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진찰을 받아보니 다리뼈에 금이가 깁스를 한동안 해야 했죠. 타국에서 홀로 병원에 간 거라 두렵기도 하고 긴장감이 컸는데 의료진들이 절 극진하게 보살펴 주는 것에 많은 감동을 했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병원 관계자로 일을 하려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도가 떠올랐죠.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는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던 중 시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하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다시 펜을 잡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해서 전 한국에 돌아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 정도 노력을 했어요. 학원을 다니며 수업을 듣고 또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 실습을 나갔고 끝으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왕 그렇게 마음먹은 거 간호사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전 간호조무사여도 충분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엔 강남권에서 꽤 유명한 내과에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 관계자의 일원으로 하루하루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것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활력이 없던 제 인생에 활력소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며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길 수차례 반복하니 어느덧 홍기가 꽉 차버렸더라고요. 인생은 참 선택의 연속이고 도전의 연속인 듯 했습니다. 꿈이 없던 제가 꿈을 찾아 즐겁게 인생을 살아내니 이젠 또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아있었죠. 물론 저 역시 결혼을 해서 좋은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긴 했어요. 그러나 늘 제가 생각하길 조급하게 굴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기에 최대한 마음을 비우려 애를 썼어요.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던 중 한 남성 환자분이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제 마음을 표현해서 진심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전해야겠습니다. 몇 번 진료를 오면서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전 슬기 씨와 사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정말 있다는 걸 제게 알려주셨고 아픈 것도 없는데 진료를 하러 와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병원을 몇 번이나 왔는지 몰라요.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 한 달을 넘도록 고민하다가 겨우 이 쪽지 전하는 거라 제 진심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시고 저랑 밥 한 끼 하시지 않을래요? 이런 손편지를 받아본 것이 참 오랜만이기도 했고 누군가 한 달가량 절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시시 웃음이 났죠. 그의 마음을 제게 어떻게 고백하면 오해를 사지 않을지 진심이 닿을지 고민했던 것들이 떠올라 귀엽기도 했어요. 그러나 환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건 추후 제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민석 씨, 이렇게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다만 환자분들과 사적인 만남은 하지 않아요. 좋은 마음만 잘 받겠습니다.
슬기 씨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하려면 병원에 와서 환자로 진료받는 길밖에 없었어요. 저 진짜 환자도 아니고 정말 슬기 씨 보려고 환자인 척 한 거니까 사적으로 만나는 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정중하게 거절하길 수차례가 반복됐지만 신기할 정도로 절 향한 구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까지 저와 밥 한 끼 먹겠다고 애원하는 것이 처음이라 그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제게도 닿게 됐죠. 결국 전 사적으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셔보니 참 진중함 속에 유머러스함이 묻어나 있더군요. 점점 만날수록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5번째 만남을 갖던 날 예쁜 꽃다발과 함께 고백을 받았고 진중하게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죠. 그때 예비 남편은 제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 직업이 의사야. 당신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잘 알겠지만 의사라는 직함 때문에 나랑 만나보려고 어떻게든 내 돈 뜯어내려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 난 그런 여자들한테 그야말로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의사라는 걸 절대 밝히지 않았거든. 그런데 난 당신이랑 만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결혼까지 갈 거란 확신이 있어서 미리 말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해. 말하길 너무 잘했고 난 당신이 의사든 백수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예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참 가여웠어요. 직업을 보고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들에게 대인 것도 정말 많았고 그러기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 어려웠다는 그의 말이 이해도 갔습니다. 어렵게 제 고백을 해준 만큼 전 그런 여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전 의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비 남편 그 자체를 사랑했기에 아무렴 상관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성형외과 의사니 수많은 여자들이 쫓을 게 뻔하죠. 예비 남편의 시원한 고백 이후에도 저희 관계는 달라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건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 그것도 본인이 개원한 병원의 대표 원장이지만 시간이 참 자유로웠어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부족할 텐데 말이죠. 제 병원 점심시간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방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퇴근길엔 힘들다는 이유로 태우러 와서 집에 데려다 줬고요. 제 하루의 시작과 끝은 늘 예비 남편이 함께 했습니다. 오죽하면 병원 동료들이 남편이 의사인 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정말 극진한 사랑받고 있구나? 민석 씨는 일 안 해? 어떻게 매시간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 본인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더라고. 저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말을 들어야 말이지.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자유로운가? 아무튼 부럽다 정말로. 동료들이 이렇게 물을 때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부끄럽고 민망했죠.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이상하다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기에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일부러 병원 스케줄 다 미루는 건 아니죠? 정말 바쁠 텐데 그걸 뻔히 아는데 매번 이렇게 시간 쓰니까 신경이 쓰여서 물어봤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말했지만 난 내 병원 대표 원장이야. 페이 닥터들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 내 시간 가지려고 쓰는 거지. 페이 닥터들한테 다 넘기니까 돈이 많이 나가도 내 시간도 있고 편하더라고.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대표 원장인 당신이 제일 바쁠 텐데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나한테 시간을 쓰잖아. 그럼 당신은 진료를 언제 해? 성형외과라 수술 일정도 소화를 해야 할 텐데. 다 내가 알아서 하지. 내가 내 병원 개원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 공부할 때도 인턴 때도 정말 내 시간이 아예 없어서 꼭 만들고 싶었거든. 돈이야 벌만큼 벌었으니 욕심나지도 않고 당신이랑 흘려보내야 하는 하루하루에 집중할래 난. 예비 남편에게 진심으로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괜찮다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 대표 원장만 봐도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보통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대표 원장에게 진료받길 원하기에 늘 일정이 빡빡한 편이에요.
하다못해 성형외과는 미리 상담 예약부터 수술 예약까지 일정대로 소화할 일들이 태산이라 정말 바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성형외과를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도 저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그렇게 시간을 뺄 수 있다고?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대표원장 아닌 페이닥터들도 엄청 바쁜데 하물며 대표원장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나? 나도 신기하다. 그렇지.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물어봤어. 그리고 엄청 바빠. 그 사람 말로는 병원이 쉴 틈 없이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페이닥터들 페이를 올리고 본인은 쉰다고 하더라고. 에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환자들이 다 대표원장 찾아서 오는 마당에 대표원장이 어떻게 쉬어? 우리 대표원장 일요일 하루 쉬는 그날에도 환자들이랑 문자로 소통하고 그러던데? 성형외과를 다니는 지인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하긴 했죠. 그럼에도 예비 남편을 더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제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무리해서 낼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오전부터 힘들어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독감인 것 같아. 열도 38도가 넘고 오한이 들어서 온몸에 뼈마디가 으스러질 것 같아. 수액 맞고 좀 쉬고 싶은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밥도 못 먹고 버티고 있어. 세상에, 약은 있는 거야? 병원은 갔어? 잘됐다. 나 지금 강남역 근처인데 죽이라도 사다 줄게. 병원 주소 좀 보내줘. 뭐? 당신 청담 쪽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강남에 있어? 그리고 죽은 무슨 죽이야. 직원들 시켜서 사오라고 할게. 신경 쓰지 마.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바쁘다며 직원들도 바쁠 텐데 그런 거 시키지 마. 직원 입장에서 최악이야. 됐어. 나 수술 들어가야겠다. 연락할게. 예비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파서 마침 병원이 있다던 강남역 근처에 있어서 죽을 사다 주려고 했지만 필사적으로 대답을 피했죠. 제가 병원에 가는 게 싫은 건지 너무 대놓고 피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저 질문을 한 이후 본인 퇴근 시간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와중에 전 혹시 대답을 하면 제가 또 병원으로 가겠다고 할까봐 일부러 연락을 퇴근까지 하지 않은 건가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든 점점 남편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갔고 그럴수록 전 제 스스로를 진정시켰어요. 이렇게 찝찝함은 계속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비 남편의 병원을 너무 싫어해서 가볼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와 본인이 그동안 의사라는 이유로 당하고 살았던 억울한 얘기를 늘어놨거든요.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니 제 스스로도 저 사람에게 병원에 대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구나 뒤늦게 깨달은 게 문제였죠. 한참 병원에 대한 의심이 커지다 잠잠해졌을 무렵 또다시 신경 쓸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결혼을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4개월의 만남을 가졌을 무렵 매 순간에 저희 대화는 결혼이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당신 병원이 관악구 쪽인데 강남에서 살아도 출퇴근 괜찮겠어? 이왕이면 한강뷰에서 살까? 어떤 게 좋아? 무슨 벌써 집을 생각해. 아직 이르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정말 준비할 때 막힘없이 술술 할 수 있는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싸운다고 하잖아. 우린 그런 일 없게 미리미리 준비하자. 민석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줘. 우리 아직 결혼하기로 한 적도 없고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가고 있는 거잖아. 물론 민석 씨랑 결혼 안 하겠단 말도 아니야. 애매한 말 해서 미안한데 아직은 서로 좋은 만남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꾸 결혼을 빗대어 모든 상황을 말하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자꾸만 모든 상황을 결혼에 대입시키는 게 부담스러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혹여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남편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고 속도가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결국 우린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거야. 난 확신해. 예비 남편의 말은 결국 제가 마음을 돌려 서둘러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말이 길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만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돌아온 주말에 전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굳이 강원도 바다를 보러 가자며 절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굳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전날에도 늦게까지 일을 했고 일요일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주가 제겐 조금 힘든 주라 일요일엔 늦잠도 자고 천천히 만나자고 약속을 했었죠. 강원도에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절 데리고 갔고 그렇게 한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피곤하지 않냐며 제게 방 안을 들어가자고 했고 조금 황당했죠. 여기까지 와서 잠을 자게 할 거면 뭐하러 데리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피곤해서 전 정말 잠을 자버렸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니까 눈앞에 예비 남편이 있었고 절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곳엔 풍선과 촛불이 한가득 있었고 나와 결혼해 줄래 문구를 봤습니다. 슬기야, 우리 4개월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무엇보다 서로 알아가기에 너무 충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살면서 너 같은 여자를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는지 몰라. 내 인생에 2번 다시 너 같은 여자는 없을 거라 확신해서 난 슬기 널 잡아야겠어. 불완전한 연인 관계 말고 서로를 바라보며 한 곳을 향해 안정적으로 달려갈 결혼하자 우리.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뻔한 약속하지 않을게. 다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슬기 네가 앞으로 사는 동안 남편인 날 믿고 뭐든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지원하고 함께 할게. 예비 남편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분명 아직 결혼은 부담스럽다는 제 입장을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좋게 말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 저는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우선 고마워. 근데 분명 우리 일주일 전에 대화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난 아직 결혼은 부담스럽다고 조금 더 서로 시간을 보내보자고 말했던 것 같아. 그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한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4개월만 보고 그 관계를 결정할 수 있겠어. 아직은 시기상조야. 미안해. 정말 큰 상처를 주는구나. 슬기 네가 나한테. 우리가 어차피 결혼을 할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4개월이든 1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2사람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지. 자꾸 거절만 하지 말고 좋은 걸 생각해봐. 우리가 빨리 결혼을 하면 할수록 서로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지낼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난 슬기 너랑 하루도 떨어지기 싫다고.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단순한 감정으로 선택할 문제는 아니잖아? 내가 말했지만 적어도 사계절은 서로 겪어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이랑 같은 마음이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서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거야.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예비 남편에게 조심스레 제 마음을 고백했지만 제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건데?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의사잖아. 내 병원 꾸리고 있는 의사잖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내가 너를 향한 마음도 이렇게 큰데 왜 나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셔. 그야말로 당신은 나랑 결혼하면 진짜 땡 잡은 건데 왜 싫냐고. 말을 너무 선 넘어서 하네. 여기서 그만 멈추는 게 좋겠어. 내가 당신 경제적인 걸 보고 직업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말들은 다 불필요한 것 같아. 나 또한 내 입장을 다 말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하는 거 정말 불편해. 앞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 벌이지 말아줘. 당신은 결국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 정말 실망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사이는 벌어졌어요. 프로포즈를 하고 거의 일주일은 제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예비 남편에게 많이 화가 나 있어서 냅뒀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그 일을 결혼 상대로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했기에 아무래도 먼저 나서서 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진지하게 다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했고 그제야 연락을 받았죠. 그렇게 만나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당신을 사랑하고
이 마음은 진심이야. 다만 시간이 필요했던 건 우리가 결혼을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것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던 것뿐이야. 적어도 사계절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 마음이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런 게 문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어. 나에 대해서 다 말해줄게. 전 이렇게 말을 하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나보자 할 줄 알았지만 예비 남편은 그날 이후 제게 숙제라도 하듯 자신에 관한 모든 걸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자라온 환경, 가정 환경, 예비 시댁에 대한 것까지 모두 말이죠.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귀에 피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엔 결혼의 장점을 계속 늘어놓으며 우리가 지금 결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따로 만나면 결국 돈이 술술 나가지만 결혼을 하면 서로 더 빨리 모을 수 있대. 물론 경제적으로 우린 문제가 없긴 하지만 새어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으니 좋지 않아?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도 엄청 크게 자리 잡는데. 예비 남편의 지속적인 말에 결국 전 지인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게 됐습니다. 슬기야, 널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원래 남자가 밀어붙일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결혼해야 행복하다고 하더라고. 의사의 직업도 빵빵하고 시댁도 빵빵하다며 도대체 뭐가 문제야? 1년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로 문제가 없으면 결혼해서 살아봐.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내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나한테만 결혼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야? 누구나 결혼은 무겁지. 그만큼 중요한 일이지. 선택엔 책임이 따르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널 사랑하고 결혼 원하는 남자를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난 네가 마음 돌려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지인과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절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맞았으니 말이죠. 그리해서 전 어렵게 마음을 돌리고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갑작스레 결혼한다는 딸내미의 말에 부모님께서 너무 놀라지 않으실까 걱정이 됐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환대를 해주셨어요. 전 집안의 막내에 위에 오빠가 둘이나 있어서 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죠. 아버지께서 건설회사를 운영하셔서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오빠 둘은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막내인 전 늘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부모님의 의견이었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방황을 했을 때 6개월간 세계를 돌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결국 부모님이셨죠. 돌아와서 간호조무사를 하겠다는 딸에게 더 욕심내지 않으셨고 제가 선택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입니다. 늘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셨고 제가 번 돈은 스스로 모아둘 수 있도록 건들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결혼 전까지 홀로 살던 서울집도 정말 비싼 집인데 그것도 아버지께서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 살라며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부족함은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한 채 풍족하게 커왔어요. 예비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예비 남편도 그렇게 살아와서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듯 보였는데 환경이 같은 저희 두 사람이 만났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젊었을 땐 뭘 잘 몰라서 제 배경을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 그 배경 때문에 달려드는 남자들에게 수없이 대여봐서 예비 남편처럼 배경이 아닌 오직 저로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 배경을 아예 몰랐고 제가 그저 홀로 먹고 사는 간호조무사인 줄 알았기에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이 사실을 말해줘야지 생각하며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를 하며 상견례도 하고 모든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죠. 식을 앞두고 집부터 구해서 저희는 이미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 장인어른 밑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의사로 먹고 사는 건 아무래도 저와 맞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에 모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폭탄 발언을 한 거라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어렵게 된 의사를 포기하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간다는 걸 말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비 남편을 너무 좋게 보신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런데 성공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대단하구만. 난 딱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너무 잘된 일이네. 당장 정리하고 출근하게나.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말 믿어주신 것 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그저 있는 그대로 잘 따라와주면 그만이네. 아버지와 예비 남편의 대화는 긍정적으로 흘러갔고 결국 의사 직함을 내려놓게 됐어요. 아무래도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비 남편과 다투게 됐습니다. 난 도대체 왜 갑자기 의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조건도 그쪽이 더 좋고 당신이 잘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정말 부부가 맞긴 해? 아직 식을 올리기 전이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생각에 있어서 그런 결정한 거야. 막말로 당신이 집안 막내로 사랑받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두 형님께서 장인어른 회사에 자리를 크게 잡고 계신데 당신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어릴 적부터 꿈이었어. 어쩌다 보니 다들 선망하는 의사로 살고 있지만 말이야. 그럼 적어도 나한테 상의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아버지랑 이미 대화도 끝났는데 내가 말하면 뭐 하겠어? 아무튼 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 앞으로 이런 중대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꼭 나랑 상의하고 결정해줘. 기분이 좋지 않았고 걱정스러웠지만 이미 결정한 이상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예비 남편이 아버지를 살갑게 잘 챙긴다는 것이었죠. 자식인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사우나도 함께 가고 골프 치러도 가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 모두 함께 하려 노력을 많이 해서 고마웠습니다. 저희 친정관 참 잘 지냈지만 예비시댁은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시아버지께선 저희에게 딱히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얼굴 한번 뵙고 그 이후로는 보지도 못했고요. 따로 연락도 안 해도 된다며 연락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인생 알아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뒤로 물러서서 계셔 주셨던 거예요. 이와 반대로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사소한 것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는 걸 선호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늘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선호할 뿐이지 그런 사람은 아니라 좀 어색했습니다. 사람은 말투에서부터 그 사람의 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나를 보면 알겠지만 늘 교양을 갖추고 우아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래. 알겠니? 네, 어머님.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처럼 타고난 게 아니라 걱정스럽네. 앞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 만날 때는 유독 주의하도록 해라. 연기라도 제대로 하란 말이다. 알아들었니? 시어머니는 제게 교양 있게 행동하라며 귀에 피딱지가 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말을 새겨 듣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자체도 교양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통해 대단하신 분들과 식사도 해보고 자리를 많이 해봤지만 교양 있고 우아한 분들은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을 앞두고 저희가 먼저 살림을 합친 이후 시어머니는 문지방이 닳도록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빈손이 아닌 뭔가를 사들고 오셨는데 그게 참 이상했어요. 항상 늘 명품이나 브랜드 등 값이 딱 봐도 비싼 것들만 주셨죠. 이거 정말 비싼 거 알지? 명품 브랜드라 알겠지만 그릇 세트도 유명하거든. 그래서 너희 두고 쓰라고 내가 사왔다. 쇼핑하다 마침 보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종종 선물할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쓰도록 해. 어머님 매번 이렇게 좋은 걸 사다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와주세요. 아무리 자식 며느리 집에 온다고 한들 시어머니는 환대받는 입장이 아니지 않니? 이렇게 좋은 거라도 쥐어줘야 환대를 받지.
나 깨어있는 사람이야. 고지식한 옛 시어머니 그런 느낌 아니란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는 듯 깨어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말에는 늘 모순이 있었고요. 집안 살림 하나하나 지적하며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또 저렇게 해야지 등등 지적이 참 많으셨습니다. 하다못해 남편의 속옷은 직접 손으로 다림질해서 반듯하게 입히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네 서방이고 이 집안의 가장이 네 남편 아니니? 속옷까지도 신경 써서 다림질해서 입혀야 밖에서 대접받는 거다. 한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하겠어. 이런 걸 네가 다 신경 써야지 안 사람인데.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정말 걱정이구나. 하나를 알려주면 센스 있게 열을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저 그냥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법이 없네. 심지어 난 가사 도우미를 집안에 두고 있었어도 네 시아버지 관련된 건 모두 내 손으로 했다 이 말이야. 아직 미숙하지만 저도 어머니처럼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시어머니는 늘 지적하기 바빴지만 그 또한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고 저희 부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주신 선물들을 하나씩 풀어보며 이상함을 느꼈죠. 분명 쇼핑하다 사오신 거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중고품처럼 사용감이 상당히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쓴 흔적들이 있었지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용하지 않고 한쪽에 빼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집으로 찾아와 또 선물이라며 찻잔 세트를 주셨어요. 역시나 명품 브랜드 제품이고 정말 비싼 거라고 생색을 내셨죠. 저는 받은 즉시 주방에 가서 몰래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사용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고 물품까지 굳이 돈 주고 사서 저희에게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 차를 내어드리다 우연히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계시더라고요. 슬쩍 보던 중 구매 내역을 누르시기에 동그랗게 눈을 뜨고 보니 그간 제게 주셨던 물건들이 하나 둘 보였습니다. 중고 물품을 준 것이 그리 대단한 잘못은 아니지만 굳이 왜 저렇게까지 중고 물품을 주면서 생색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와 대놓고 크게 갈등은 없었지만 조금은 불편한 사이는 이어졌고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고 생색을 내시기에 좋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실 때마다 매번 이렇게 선물 안 주셔도 괜찮아요. 더 이상 둘 곳도 없고 저희가 이걸 다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주신 것들 보니까 누가 사용한 흔적이 다 있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한테 중고 물품이라도 줬단 소리야? 내가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뭐 때문에 중고를 거래한단 말이야? 난 태어나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니요, 어머님께서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만약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 참 웃긴다.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희 생각나서 늘 얼마라도 쓰는 거 아까워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사다가 살림 많이 채워줬더니 돌아오는 말이 고작 중고거래니? 어휴, 기가 막히네. 이런 게 바로 주고도 욕먹는다는 소리구나. 앞으로는 절대 안 줄 테니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극대노하셨지만 전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죠. 적어도 이제 중고 물품은 더 받지 않을 테니 말이죠. 시어머니와 알게 모르게 약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지만 최대한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망의 결혼식 전날이 다가왔어요. 한동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고 전날이라 긴장이 너무 커서 그런지 새벽부터 내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살 감기가 온 것처럼 열도 나고 기침에 오한까지 들어 푹 쉬고 있었죠. 새벽부터 내내 약 먹고 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자고 있어서 몰랐지만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몸도 안 좋은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두 눈을 감고 그들의 대화를 듣던 중 너무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는 다 한 거야? 도대체 쟤랑 얼마나 살아야 되는 거야? 난 쟤 정말 싫다.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눈치도 빠르고 말끝마다 말대답 하는 것도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봤자 고작 3년이야. 3년만 눈 딱 감고 살면 제가 받을 재산 다 내 거라니까. 처갓집 돈은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당연하지. 한 푼도 빠짐없이 싹 긁어와야 돼. 멍청한 것이 눈치 빠른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정작 지가 무슨 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속 편히 누워있지. 내가 제 작업 치려고 무려 3년을 노력했잖아. 기억 안 나? 엄한 남자들 만나서 돈 뜯기고 멍청하게 사는 거 보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3년간 날린 돈보다 쟤네 아빠가 더 벌었으니 괜찮아. 난 한탕주의잖아.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할 수도 나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혹시 몰라서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확대해 영상으로 남겨놨죠. 방 안에서 혼자 끙끙거리며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가 집으로 가셨고 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일어났네. 뭐 하고 있었어? 누구 왔다 갔어? 누가 왔다 가긴 혼자 있었지. 몸 괜찮아? 내일 드레스 입어야 할 신부가 이렇게 아프면 어쩌지? 아무도 안 왔었어? 이상하네. 분명 말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당신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응급실 갔다 올까? 아무도 안 왔어. 나 혼자 있었다고. 예비 남편은 시어머니가 왔다 간 사실까지도 제게 속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열이 받았어요. 전 친정에 볼 일이 있다고 말을 한 후 곧장 친정으로 향해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저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저한테 3년이나 작업을 치고 있었고 그러려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간 거고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고 그걸 이제 알았는데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나 어쩌면 좋아? 이 망할 자식이 우리 집안을 너무 쉽게 봤네. 울지 말고 걱정 말아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지인들에게 싹 전체 연락 돌려라. 내일 결혼을 없다고. 파혼이라고. 그리고 넌 내일 우리랑 같이 네 결혼식장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전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혼을 하는 마당에 결혼식장에 굳이 왜 가야 하는지 말이죠. 우선 당장 다음날 있을 결혼식에 오려고 준비하실 저희 측 하객분들께 전체 연락을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이 길 진행 예정이던 제 결혼식은 파혼으로 취소됐어요. 전날 저녁에 급하게 전달드려 너무 죄송하고 먼 길 해주시려던 많은 친인척들, 지인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정신이 없어 한 분 한 분께 따로 연락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헛걸음하지 않으시도록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이길 예정이던 제 결혼식은 파혼으로 취소됐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연락을 보내자마자 쏟아지듯 연락은 왔지만 하나도 받을 수 없었어요. 전 해결할 일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희 측 하객분들께선 파혼으로 인해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나절 사이에 아버진 사람을 시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 대해 모두 알아보셨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 남편의 모든 것이 가짜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가짜였고 빵빵하다던 시댁의 배경도 거짓이었어요. 시부모는 반지하에서 예비 남편은 옥탑에서 사는 것이 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하고 밥을 먹으러 딱 3번 갔는데 그럴 때마다 보였던 그 좋은 집은 숙박업소를 빌린 것이었죠. 그날 제가 간다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대관을 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던 그들의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전부 시간에 맞춰 대여를 한 것이었고요.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딱 저를 만날 때만 부자처럼 보이려 온 가족이 쇼를 했던 겁니다. 뭐 이렇게 추잡한 가족놈들이 다 있는지 실체를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애미부터 저 모양이니 아들놈도 저렇게 살지. 사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 딸 자식 건드린 거에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보여줄 거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에 전 새빨간 원피스와 구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제 결혼식으로 부모님과 함께 향했습니다. 전날 친정에 간 이후부터 당일까지 온종일 연락이 없던 절 안절부절 못하며 찾고 있는 예비 남편의 모습과 그 옆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죠. 전 그제서야 연락을 해줬습니다. 나 몸이 안 좋아서 잠들었더라고. 따로 준비하고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식장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 순서대로 해줘. 우리 측 하객분들께 내가 시간 잘못 고지해서 다들 이제야 가는 중이라 우리 측 하객은 없을 거야. 우리도 차가 막혀서 딱 맞춰서 도착할 것 같으니까 신랑 입장부터 천천히 해줘. 도대체 식 당일에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처럼 꼼꼼한 사람이 왜 이런 큰 실수를 해?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아무튼 서둘러서 와. 모양새가 이게 웃기잖아.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멀리서 제 결혼식을 보고 있었고 드디어 신랑 입장을 하더라고요. 뭐가 좋다고 방실방실 웃으며 입장을 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는데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신랑 입장 후 신부 입장 차례가 됐을 때 전 버진로드 끝에 있는 커다란 문에 섰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크게 외쳤을 때 문이 활짝 열렸고 버진로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빨간 제 모습에 모두들 놀라 웅성웅성거릴 때 마이크를 들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여기 와주신 저 인간 하객분들 중에 거짓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혹여나 하객 알바로 오신 분들이면 돈도 못 받으실 테니 지금이라도 나가주시고 앞에 영상을 봐주세요. 제 말 끝에 바로 큰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고 그 영상은 제가 아파서 잠들었던 전날 저를 향해 추악한 진실을 말하던 저들의 대화 내용을 찍은 것이었어요. 그 영상 속엔 저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다 나와 있었기에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친인척의 지인들까지 다 모인 자리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영상이 끝난 후 비로소 전 버진로드를 걸었고 마이크 들고 다시 한번 모든 걸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만난 지 고작 4개월째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본인은 의사지만 직함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다나 뭐래나. 1년을 지켜보자는 제 말에 분노해서 난리치며 한 말이 시댁이 빵빵해서 우리가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추후 의사지만 제 아버지 건설회사로 들어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때려치운 척 연기하며 들어온 인간이 바로 이 인간이에요. 사기뿐 아니라 강압적으로 투자하기를 요구해 뜯어간 2억 원에 추후 갚는다며 갖은 핑계를 빌려간 2억 5천만 원에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몰래 횡령한 1억 원까지 받아내려고요. 지금 당장 또한 혼인빙자 사기에 그 전에 본인이 다른 여자들에게 잘못한 것까지 추가적으로 다 같이 고소하려고 해요. 슬기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우선 나랑 얘기를 좀 해보자. 내가 너 같은 버러지랑 무슨 대화를 해?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수준 기억 안 나? 너랑 내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인데 감히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르네? 정신 차려. 넌 이제 수갑찰 인생이야. 아, 처음이 아니라 무섭지도 않나? 그럼 이건 어때?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교도소 행이야. 요즘은 콩값도 비싸서 콩밥도 많이 안 나온다는데 좋아하는 콩 실컷 못 먹어서 어쩌지? 제 말에 식장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참 예비 남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중간에 시어머니가 혼주석을 박차고 버진로드로 올라와서 말을 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네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것 같은데 내 아들은 그런 적이 없어. 다 내 잘못이라고 알아들어? 말끝마다 알아들어라고 하시는데요.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고작 저딴 대화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놈 이미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던데 그것도 몰랐을까 봐요? 그냥 모자가 사이좋게 교도소 가서 살다 오세요. 물론 나올 때쯤 계속 추가적으로 고소해 줄 테니. 제 말이 끝나고 버진로드로 형사들이 걸어왔고 저들을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예비 남편 측 하객들은 술렁이며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순간을 남겼고요.
그렇게 아주 제대로 그들에게 골탕을 먹인 후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마터면 제 인생을 통째로 날릴 뻔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해서 좋았죠. 저와 가족들은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저들은 합의를 해달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를 통해 들은 얘기들은 늘 같았어요. 제발 합의해달라고, 선처를 해달라며 징역 살기 싫다는 말이었죠. 저희는 어떠한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추가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사기 전과 있는 인간이 과연 저한테만 이랬을까 싶어서 찾아보니 무수히도 많은 피해 여성들이 나왔고 전 앞장서서 저 인간을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일부만 해도 저모잔 즉시 구치소행으로 3년형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같은 사기로 고소가 들어오니 재판을 또 받고 형이 늘어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슬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사람 잘못 건드렸고 내가 어리석었어. 나 같은 놈 평생 이렇게 살던 놈이라 개벌은 남 못 졌다. 이런 나 있고 그냥 편히 살아줄래? 제발 이제 멈춰줘. 이러다 고작 사기인데 10년을 넘게 살겠어. 보아하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한 저 말들에 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줘야겠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꼭 제가 본인을 잊지 못해 이러고 있는 줄 아는 게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도대체 그 돌 같은 머리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네. 내가 널 못 잊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전혀 아니야. 너 같은 게 뭐라고 내가? 감히 날 건드린 죄, 내 집안을 건드린 죄를 넌 받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네가 피해준 여성이든 남성이든 찾아올 거고 나오는 족족 우리 집안 변호사에게 넘겨서 네 형량 늘어나게 할 거야. 어쩌면 네 애민 거기서 살다가 저 세상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죽어서도 너랑 합의해줄 의향은 없으니 꿈 깨고 살아. 거기가 네 집이니까. 이렇게 편지로 답장을 해주고 나니 그 뒤로는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절 제외한 피해 여성들에겐 여전히 편지를 돌리고 있었지만 말이죠. 피해 여성들도 당한 게 워낙 많다 보니 결코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최고 고통스럽길 바라는 마음 같았습니다. 그렇게 벌을 주니 그제야 제가 살 것 같았어요. 한동안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무작정 길게 여행을 다녀왔죠.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 마음도 많이 비워지고 지난날의 제 무지함도 알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심리상담사로 일을 하게 됐고요. 저처럼 마음이 다치고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을 돕고 싶었고 그게 제가 바라던 일이더라고요. 누군가 저로 인해 회복이 됐고 행복하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사는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며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의 제 삶은 너무도 만족스럽습니다. 저 또한 큰일을 겪으며 트라우마도 마음의 상처도 있었지만 이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기뻐요. 아마 당분간은 지금처럼 결혼과 연애에 대한 생각 없이 남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 인생에 맞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꼭 인생을 남들이 정해준 순서를 밟아가며 살 필요 없으니 내가 원하는 걸 파악하고 살아보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그간 채널을 시청하면서 저와 비슷한 사연에 공감하고 세상에 힘든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위로를 얻기도 했는데요. 문득 제 인생 얘기도 힘든 세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을 얘기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네요. 일단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부터 얘기할까 해요. 전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조송 가정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갓난아이였던 시절에 이혼을 하셨어요. 할머니께 전해 듣기론 어머니께선 이혼하신 후 곧바로 재혼을 하셔서 외국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지금껏 어머니의 생사 여부조차 모르고 살고 있으니 사실상 제게 어머니란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선 핏덩이였던 절 할머니께 버리듯 떠맡기고 사라지셨답니다.
당시 할머니께선 단칸방에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시던 중이었고 갑자기 떠맡게 된 아이의 눈앞이 캄캄하셨다고 해요. 몸이 건강했다면 뭐라도 일을 찾아 시작했겠지만 젊은 시절 아버지를 키우시느라 이리저리 혹사당했던 몸은 아픈 곳 투성이었답니다. 그렇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할머니께선 노쇠하신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 할머니를 딱하게 여긴 동네 상가 주민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지만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요즘엔 복지제도가 발달돼서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교류가 있든 없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와 공병을 얻으러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걸 두고 어떻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예쁜 걸 두고. 어렸을 적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할머니께선 밤이 되면 언제나 절 무릎에 앉히시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어렸던 전 할머니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곰팡이가 슬어 축축했던 바닥과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던 찬 공기, 옷에서 나던 싸구려 세제 비누 냄새와 까슬했던 손바닥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께선 밤마다 제게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부분 똑같은 얘기들의 반복이었지만 전 그래도 그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얘기에 등장하는 악당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들으며 깔깔 웃기도 하고 얘기의 결말을 알면서도 꼭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듣고서야 잠에 빠져들곤 했죠. 비록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 밑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할머니와 둘이서 보낸 제 유년 시절은 좋은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를 뵐 낯이 없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던 해였어요.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저와 할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대화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버지께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오열하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라요. 그런 아버지의 품엔 제 이복 동생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어렸던 전 태어나 처음 보는 갓난아기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었죠. 아버지께선 동생의 어머니가 누군지 지금껏 어디서 뭘 하다 오셨는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셨고 그렇게 저흰 네 가족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새벽에 집을 나서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시곤 했는데 할머니께 전해 듣기론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그럼 사장님이지. 이제 너희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럴 겸.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생각하는 사장님은 멋진 정장에 비싼 차를 타고 사람들을 우르르 끌고 다니는 덩치 큰 아저씨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상상 속의 사장님과 꽤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시 아버지께서는 정장을 입고 다니시지도 않았고 비싼 차는커녕 다 떨어져가는 고물 트럭을 몰고 다니셨으며 언제나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말은 채구셨거든요. 정확히 무슨 회사의 사장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전 아버지를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신 아버지 품에 안기며 사장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면 절 번쩍 들어 안아주시는 손길이 좋았거든요. 아버지께서 돌아오신 뒤로 저희 집은 할머니께서 폐지를 좋아다 파실 때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졌고 전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예쁜 책가방을 받게 됐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외식을 나가 생전 구경도 못 해봤던 짜장면을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생활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그런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놈 어디다 숨겨놨어? 당장 안 데려와. 여기 숨어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안 그러면 여기 그냥 싹 다 부숴버릴 테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어쩐 일인지 저희 집 대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더군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남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고 계셨고요. 너무나 무거운 마음에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 소리를 지르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집에서 나가라고 바락바락 악을 썼죠. 당연히 그 남자들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였고 한 남자가 들고 있던 강목을 제게 휘두르려 하자 할머니께선 다급하게 몸을 날리셨습니다. 그대로 허리를 세게 얻어맞으신 할머니께선 신음소리를 내시며 앞으로 엎어지셨고 저와 동생은 엉엉 울며 할머니께 달려들었어요. 그때 밖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고 남자들은 혀를 차며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죠.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 할머니께선 그 뒤로 한동안 허리가 아파 거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선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고요. 그렇게 전 두 번째로 아버지께 버림받았어요. 집을 찾아왔던 남자들은 빚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하시다 일이 잘못되자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신 것 같았어요. 남자들은 그 뒤로도 틈만 나면 저희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럴 때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사라졌던 아들이 돌아와 빚쟁이들과 아이를 떠맡기고 도망갔다는 소식은 금세 주변 이웃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지우러 다니시는 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겼던 이웃들은 따뜻하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중 가장 저희 가족을 챙겨주셨던 분은 바로 옆집 사시던 세탁소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선 남편과 둘이서 살고 계셨는데 딸이 한 명 있었지만 오래전 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와 동생을 보면 본인 딸이 생각나신다며 어머니처럼 저희를 챙겨주시곤 하셨죠.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선 아주머니 곁에서 세탁소 일을 견눈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재밌어야 했던 건 수선일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손재주가 좋다며 바느질을 깔끔하고 빠르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곤 하셨죠. 당시 전 학교 공부보다 아주머니와 세탁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학교가 마치고 나면 불이 나게 달려와 아주머니를 돕느라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쓴다며 혀를 차셨지만 그때부터 전 재봉사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당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지만 조금 더 젊었을 시절엔 커다란 양장점에서 재봉사로 일하셨다고 해요. 아주머니 곁에서 미신기 다루는 법이며 옷감 자르는 법을 배우며 언젠간 저도 아주머니처럼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 고등학생이 됐고 동생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동생의 입학식을 앞두고 전 제가 받았던 것처럼 동생에게도 예쁜 책가방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당연히 수중엔 돈이 없었고 학생이었던 제가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없었죠. 고민하던 차에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세탁소 일을 열심히 도와줬으니 수고비를 주시겠다며 동생의 선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셨고 전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게에서 동생에게 꼭 어울릴 만한 하얀색 가방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저 멀리 골목길에서부터 작은 아이 한 명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더군요. 조금 더 가까워지니 그 아이가 동생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였어요. 깜짝 놀라 달려가 무슨 일이 있냐 물으니 동생이 꺽꺽대며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에 동생 손을 잡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죠. 할머니께서는 언제나처럼 얇은 이불을 깔고 그 이위에 누워 계셨어요.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듯 내려놓고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들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우리 예쁜 손녀 왔냐 하시며 절 맞아주시던 할머니였는데 그날의 할머니께서는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동생은 옆에서 할머니가 어디 아픈 거냐고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전 아무 대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주머니를 찾아가 할머니의 부고를 알렸어요. 아주머니께선 저와 동생을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품이 만나본 적도 없는 어머니의 품처럼 너무나 따뜻해서 울다가 까무룩 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갈 곳을 잃은 저와 동생을 거두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끝내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만큼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갓난아이였던 절 버리고 가셨을 때도 핏덩이 같은 동생과 빚쟁이들을 떠맡기고 도망가셨던 때도 아버지가 마냥 원망스럽지만은 않았었는데 고생만 하시다 허무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선 아버지가 참 많이 밉더라고요. 저희를 거두어 주신 아주머니 덕에 당장 길거리 신세는 면했지만 아주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세탁소도 그리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먹는 입이 둘이나 늘었으니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전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아주머니께선 너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일 줄 알았다며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편히 지내라 하셨지만 전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됐다며 손사래를 치셔도 매일같이 수선 일이며 옷 배달이며 세탁소 일을 도왔고 동생에게 아주머니께선 우리 어머니가 아니시니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줬어요. 그러나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이 얼마나 그 말을 잘 이해했겠어요. 동생은 반찬 투정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자신도 그것이 갖고 싶다며 떼를 쓰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께서는 인자하게 웃으며 동생을 달래주셨지만 전 마음 한켠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렇게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숙식 제공이 되는 봉제 공장 일자리를 찾아 아주머니 댁을 떠나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을 공장에 데려갈 수는 없었기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동안 동생을 아주머니 댁에 맡기게 됐어요. 언니도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엄마랑 아빠도 나 버렸는데 언니까지 나 버리는 거야? 내가 말 잘 들을게. 투정도 안 하고 뭐 사달라고 말도 안 할 테니까 언니 나 버리고 가지 마. 나랑 같이 가.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은 부모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서 아주머니 댁을 떠나던 날 동생은 동네가 떠나가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어요. 말 잘 들을 테니 제발 자신도 데리고 가달라면서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 동생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동생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언니 절대 너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동생이 얼마나 예쁜데 언니가 널 버리고 가? 아주 잠깐 아주머니랑 지내고 있으면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반찬 투정도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동생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꼭 엄지손가락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전 그렇게 봉제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장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긴 했지만 매일같이 물려드는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남들은 1시간 만에 끝낼 일을 저는 2시간에 걸려서 끝냈고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미신기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3달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약이라고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일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주어진 업무를 끝내고 남은 시간은 제가 만들고 싶었던 옷을 만들어 보며 연습을 하기도 했죠.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었기에 대부분의 월급은 그대로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간간히 아주머니 댁을 찾아 동생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드리기도 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언제나 한사코 거절하셨고요. 대신 동생을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 입혀주면서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얘기해줬고 그런 동생과 함께하는 외출은 제게 거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요즘 걔랑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 중학교 들어가더니 사춘기가 왔는지 말만 걸려고 하면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얼마 전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너 걱정할까 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얘기 좀 해보면 어떻겠니? 어느 날 걸려온 아주머니의 전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공장 일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게 마친 후 아주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집에 동생은 없었고 아주머니께서는 애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이 더 안 되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셨어요. 순간 생각나는 장소에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죠. 어렸을 적부터 제 동생을 자주 데리고 가던 곳이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동생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르막길 꼭대기였죠. 언제나 밤늦게 돌아오시던 할머니를 기다리며 항상 동생과 그 장소에서 할머니 찾기 놀이를 했었거든요. 너 거기서 뭐해? 아주머니가 걱정하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있으랬잖아. 왜 언니 말을 안 들어? 응?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동생의 얼굴은 흘러내린 눈물과 상처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놀라 급하게 동생에게 달려갔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누가 이런 거냐 물으니 한참 동안 대답 없이 엉엉 울기만 하던 동생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학교에서 애들을 괴롭혀. 부모도 없고 가난하다고. 남의 집에 얹혀 산다고. 언니, 나 데리고 가주면 안 돼? 나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언니랑 같이 살면 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언니 속도 안 썩일게. 제발 나 데리고 가.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저보다 아주머니께서 동생을 훨씬 잘 돌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그렇게 전 결국 아주머니 댁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숙식 제공이 되던 봉제 공장에서 나와 지금껏 모아뒀던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었고 공장 근처에 있던 작은 수선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저와 약속했던 대로 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공부도 착실히 하며 지냈어요. 공부에 큰 뜻이 없었던 저와는 다르게 동생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중학교 내내 전교권의 성적을 내더니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 동생은 저의 자랑거리였고 수선집 사람들에게 항상 동생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생 얘기를 꺼내려고만 하면 다들 질렸다는 듯 손을 내저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일하느라 몸은 고됐지만 동생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제게 미안하다며 꼭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언니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동생은 결국 명문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됐고 살고 있던 지역과 멀어진 터라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죠. 동생이 떠나고 나니 그제서야 제 인생을 챙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살 가까이 되었었지만 한 번도 연애는커녕 남자와 가까이 지내본 적도 없는 쑥맥이었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던 수선집의 손님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와서 매번 큰 거래를 하는 모습에 사장님께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 근방에서 큰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저 작은 관심이었지만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됐고 남편도 제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첫 데이트 날 남편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한 상태로 밤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전 그 뒤로 남편과 조금 더 진지한 사이가 될 줄 알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수선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야 세상 물정 모르던 제가 이용당했던 사실을 알게 됐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그렇게 없던 일로 묻어두고 지내려던 차에 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선명하게 두 줄이 뜨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사장님께 물어 남편이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아갔죠.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임신 얘기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어디서 다른 놈이랑 뒹굴고 와서 지금 나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네, 맞아? 평생 당신 말곤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어요. 하늘의 맹세코 당신 아이 맞아요. 저도 설마 아이가 생겼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요즘 몸이 좀 이상하길래 혹시나 했는데. 100번 양보해서 내 애가 맞다 치자. 그래서 뭐 결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당연히 지울 거지. 내가 수술비는 내줄게. 아니요. 저 애 지울 마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명을 지울 수 있겠어요? 전 애 낳을 거예요. 단호한 제 말에 남편은 제발 지워라.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냈지만 전 결코 아이를 지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제 뱃속에 생겨난 생명을 사지로 내몰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버리고 가신 부모님처럼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신랑 일을 벌이다가 결국 먼저 손을 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선 제 얼굴에 물을 끼얹으셨어요. 고아의 수선집 직원이란 변변찮은 직업,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올 수 없는 형편의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 리가 없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디 이런 천박한 년이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애를 배. 어쩌다 저런 일한테 발목을 잡혀서 결혼을 하게 됐을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물이 뚝뚝 타고 흘러내리는 볼을 쓸어내리며 애써 말을 삼켰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에 비해 제가 몹시 부족한 여자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시엔 저와 아이를 받아들여준 시댁 식구들에게 그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상견 예고 결혼식이고 전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살고 있던 단칸방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던 날 오랜만에 동생에게 전화를 해 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기숙사에 살며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장학금을 받아 제 도움 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잘 지내지? 실은 나 결혼하게 됐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갑자기 결혼한다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 언제부터 만났어? 뭐 하는 사람인데? 상견례는 언제 하고? 미안,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만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옷가게 사장님이야. 시댁도 잘 살고 상견례랑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어차피 상견례에 올 사람도 너밖에 없잖아. 그냥 바로 혼인신고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려고. 오늘 집도 정리했어. 상견례는 그렇다 쳐도 잘 사는 집이라며 결혼식은 왜 생략하는데? 뭐야 언니, 제대로 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맞아?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동생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고 결국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며 혼전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의 동생에게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는 거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난 네 언니고 우리 관계엔 변함이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라는 말을 덧붙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고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수선집 일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전 거의 가정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삼시세끼 식사는 물론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전부 제 몫이었고 집안 청소며 빨래며 심지어 시댁에서 키우던 강아지 산책과 목욕까지 집안일이라면 전부 제게 떠넘기셨죠. 시부모님께선 두 분 다 몹시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들이라 한 끼도 허투루 드시는 법이 없으셨기에 매일 3가지 이상의 반찬을 바꿔가며 차려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제가 집안 청소를 하고 난 후엔 반드시 텔레비전 뒷면이며 소파 밑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시곤 먼지가 제대로 닦이지 않았다고 역정을 내시곤 했어요. 밥을 정갈하게 차리기를 해.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기를 해. 몸 함부로 굴려서 남자 꼬시는 것 말고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있기는 하니? 부모가 없어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라서 저런 건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애를 며느리로 받았을까?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께서 쏟아내시는 막말에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참았습니다. 당시에 전 바보 같게도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 언젠간 시댁 식구들이 절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었죠. 시어머니께선 몹시 사치스러운 분이셨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의 대부분을 호화스러운 골프 여행이나 비싼 명품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물론 남편의 가게엔 장사가 꽤 잘 됐기에 시어머니께서 무분별하게 돈을 사용하셔도 당장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장사가 언제까지 잘 될 것이란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몇 번이나 상의를 해보려 했지만 결혼 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가게에 나가서 밤 늦게나 돌아왔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이 될 때까지도 전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어느 날은 너무나 몸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오늘은 밥을 차리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언성을 높이시며 나 때는 애 낳기 직전까지도 밭에 가서 일을 했다. 뭐가 그리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냐며 주방으로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결국 어지러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로 반찬이며 국을 차려냈고 그대로 주방에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병원을 찾을 때마다 의사는 제게 몸을 더 잘 돌봐야 한다.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 당부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 몸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집안일을 하다 쓰러졌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줬고 예쁜 공주님을 낳았어요. 아들을 바라셨던 시부모님과 처음부터 아이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남편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전 딸을 보며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던 공간에 온전히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상대가 생기니 어찌나 행복했던지요. 예, 가게에 좀 다녀와라. 무슨 서류를 놓고 간 모양이더라. 가는 김에 마트 들러서 저녁장도 봐오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놓고 간 서류를 가져다 주기 위해 결혼 후 처음으로 옷가게를 찾아가게 됐어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낡은 옷차림에 제가 조금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난 이제 이 가게의 사모님이니 기죽을 것 없다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죠.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에게 남편을 만나러 왔다 말하자 직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쪽이 사모님이시라고요? 사모님은 지금 사장님이랑 같이 창고에 계실 텐데 가게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직원의 말에 순간 머릿속에 안 좋은 예감이 스쳤어요. 들고 온 서류를 아무렇게나 직원에게 던져주고 급하게 의류 창고로 달려갔죠.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딱 붙어있는 남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듯이 당황한 표정의 남편과 불륜녀였죠. 불륜녀는 한눈에 봐도 예쁘장한 얼굴에 날씬한 몸매가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미인이었어요.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더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화가 나는데 목구멍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질 않고 결국 쏟아지는 눈물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달려나왔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하는데 인생에 엄청난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솔직히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게는 제대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았고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책임감에 결혼했으니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지만 전 그동안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비록 저와 남편의 사이가 가깝진 않아도 절 속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거든요. 사랑스러운 딸을 두고 부정을 저지르고 다닐 만큼 최악의 인간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한순간에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대로 돌아갈 곳은 시댁밖에 없었거든요. 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밥은 먹었어? 동생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도저히 시댁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생에게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절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생의 모습에 겨우 멈췄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절 동생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끌어안아줬어요. 등을 토닥여주는 동생의 손길에 중학교 시절에 제 품에 안겨 울던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작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나를 달래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동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보냈습니다. 할머니와 셋이서 나들이를 나갔던 얘기, 세탁소 아주머니께 혼났던 얘기,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며 간만에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밤새 절 찾지는 않았을까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죠. 동생의 배웅을 뒤로 하고 시댁으로 돌아가니 집 안은 아무도 없는지 조용했어요. 심지어 항상 사람이 오면 반기로 나오던 강아지조차 집에 없더라고요. 다들 어딜 나갔나 싶었던 차에 때맞춰 문이 열리고 시부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젯밤엔. 아유, 넌 현관에서 정신 사납게 뭐하니? 쟤는 어린 것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성질이 고약한가 몰라. 점심 먹고 왔으니 밥자를 필요 없다. 시부모님의 뒤로 남편이 강아지와 딸을 안고 따라 들어왔고 딸은 한바탕 울었는지 퉁퉁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제게 아이를 휙 떠넘기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우리 딸 왜 그래? 어디 다녀왔어? 할머니가 엄마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 그랬는데 엄마 없인 나도 안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나 엄청 혼냈어. 그럴 거면 엄마랑 같이 집 나가버리래. 아이의 말에 시부모님을 돌아보니 두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키셨어요. 상황을 보니 제가 없는 틈을 타 가족끼리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딸은 저 없이는 안 가겠다고 떼를 쓰다 혼이 난 듯 했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애가 지혜미를 닮아서 아주 성질머리가 고약해. 그럼 집에 밥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가서 먹어야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너는 말이야.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으면 죄송합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시애미한테 훈계질이냐? 저도 이 집 식구예요. 밥 해주는 사람 아니라요. 제가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걱정도 안 되셨어요? 얘가 미쳤나? 어디서 시부모한테 큰 소리야? 너 같은 거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리든 말든 안내야 할 바아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바친 세월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고 더 이상 이 공간에서 1분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짐가방을 들고 시댁을 빠져나오는 동안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절 말리지 않았어요.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도 그렇게까지 방치하진 않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에게 전 개만도 못한 존재였단 뜻이었죠. 그 길로 바로 동생의 집으로 향했고 동생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절 맞아줬습니다.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자 동생은 절 대신에 몹시 화를 내줬어요. 어떻게 그런 역겨운 인간들이 있을 수 있냐며 지금까지 참느라 너무 고생했다고요. 언니, 당장 이혼해.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복수해야지. 복수? 복수를 어떻게 하는데? 이혼한다고 해봤자 그 여자랑 재혼해서 잘 살지 않을까? 소송을 걸어야지. 뻔뻔하게 불륜 저지른 죄를 물어야 할 거 아니야. 게다가 지금 시댁 식구들한테 구박당했던 것도 전부 위자료로 받아낼 거야. 소송이라니.
이혼 소송 말하는 거야? 그거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야.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나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 언니, 걱정하지 마. 나 믿고 내일 가서 애 데려와.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소송하겠다고 말해. 동생은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긴 했지만 사회 초년생이었고 모아둔 돈이 많을 리가 없었어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언니가 안 하면 내가 가서 대신 큰 소리 치고 올 거라며 언성을 높이는 동생 탓에 결국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전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라고요. 네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말한 거다. 말 바꾸지 마. 애 키울 돈도 없으니 당연히 양육권은 포기하겠고 같이 번 돈 없으니 위자료도 한 푼 못 줘. 아니, 나 합의 이혼 안 해. 당신하고 이혼 소송할 거야. 당신 불륜 저지른 거 그동안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부려먹었던 것들 전부 그냥은 안 넘어가. 이혼 소송? 너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지는 알고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애가 자존심만 살아서는.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제 말에 비아냥거리며 절 비웃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소송 얘기를 꺼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긴 했죠. 자기만 믿으라던 동생 때문에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전 변변찮은 직업조차 없는 무일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는 와중에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아이 손을 꼭 잡고 제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아인 제가 데려갈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제대로 된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랄 게 뻔해요. 제가 잘 키울 테니 양육비만 보내주세요. 얘가 아무리 꼴통이라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어딜 데려가? 너는 집 나가도 애는 두고 가라. 부모 없이 자란 애가 어디서 가정교육을 우느네. 어머니, 집안 핏줄이기 이전에 제 딸이에요. 저도 이 정도 권리는 있어요. 그리고 저 부모 없이 자랐어도 어머니 아들보다 멀쩡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시부모님을 뒤로 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소송하겠다 큰 소리를 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날이 막막했죠. 동생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건지 걱정이 많았던 저와는 다르게 싱글벙글이었죠. 언니, 우리 내일 만나러 갈 사람 있으니까 준비해. 언니 소송 도와주실 분이야. 조카도 데리고 가자. 동생의 말에 동생이 벌써 변호사분이라도 모셔놨나 싶었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혹시 나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섰죠. 예쁘게 차려입으라는 동생의 말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동생을 따라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고 동생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년의 남성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분이 변호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아버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였어요. 2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기에 제 기억 속 모습보단 훨씬 나이가 드신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너무 오랜만이구나. 아버지께선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그렇게 한참을 울었고 조금 진정되고 나서야 그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젊을 적부터 사업에 대한 야망이 크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와도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자리를 잡나 싶었던 시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빚더미에 오르셨고 당시 함께 지내고 있던 할머니와 저희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집을 나서셨다고 해요. 눈앞이 깜깜했지만 아버지께선 포기하지 않으셨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당시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와 함께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작은 크기의 공장으로 시작했던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졌고 현재는 전국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유명한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아버지의 얘기가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성공했으면 지금까지 왜 할머니와 우리를 찾지 않았냐며 원망스럽게 따지기도 했죠. 그러나 아버지께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로 꾸준히 저희를 찾아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너희 소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 말로는 세탁소에서 자랐다는데 내가 갔을 땐 세탁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 그렇게 아버지께선 백방으로 저희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고 결국 동생이 다니던 대학을 통해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동생은 아버지께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래도 늦었다. 언니랑 나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자랐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선 본인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희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연락하지 않을 테니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사실 정말로 다시는 연락할 마음이 없었는데 언니 얘기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이 타이밍에 나타난 게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닐까 싶어서. 그동안의 사정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선 무슨 일이 있어도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이혼 전문 로펌에 연락해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했어요. 소송 준비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넌 그저 마음 편하게 쉬고 있으면 된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못난 부모 탓에. 이제 다시는 그런 취급받고 살게 하지 않으마. 그렇게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됐고 제게 아버지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줄 꿈에도 모르던 시댁 식구들은 소장을 받고서야 놀라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은 이제라도 소송을 포기하면 이해심 넓은 본인이 참고 살아주겠다며 소송 비용이 얼만지나 알고 일을 벌이는 거냐 큰 소리를 쳤죠. 제가 홧김에 소장을 보내긴 했지만 조금 겁을 주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 시댁 식구들의 연락에 일절 답장을 하지 않았고 소송이 준비되는 동안 아버지가 구해주신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재판 당일이 됐고 아버지께선 본인의 롤스로이스를 타고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앞으로 절 데리러 오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값비싼 차에 전용 운전기사까지 분에 넘치는 대접에 몸둘 바를 몰라 하자 아버지께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익숙해지라며 웃음을 지으셨죠. 도착한 법원 앞에는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고 전 그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롤스로이스에서 내렸어요. 당연히 초라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던 제가 롤스로이스에서 최고 변호사의 아버지가 사주신 명품들을 온몸에 휘감고 나타났으니 시댁 식구들 입장에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봤다는 듯 입을 떡 벌리시곤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댁 식구들을 쌩 지나쳐 먼저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재판은 볼 것도 없이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워 2차, 3차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저희 소송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육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가정에 소홀했던 점, 부부관계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절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해왔던 것, 불륜 사실 등이 모두 정확한 증거들로 입증됐고 절 무시해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해오지 않았던 남편은 쏟아지는 증거들과 몰아세우는 저희 측 변호사의 변변찮은 변론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재판이 마무리됐어요.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빼앗기게 됐고 엄청난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후련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서려는데 제게 화가 잔뜩 난 남편이 달려와 손을 잡아챘어요. 너 뭐야? 그 옷차림이며 롤스로이스며 변호사는 또 무슨 돈으로 데려왔어? 어디서 돈 많은 늙은이라도 꼬셨냐? 자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인가? 당장 그 손 못 놓겠나?
법원 밖에서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다가와 호통을 치시니 남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딸이라뇨? 아니, 사장님께서는 여기 어떻게... 예상 밖의 전개에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남편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옷가게가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의류회사의 가맹점이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선 이 기막힌 운명이 믿겨지시나요? 절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었던 남편의 옷가게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의 가맹점이었다니요. 아버지께선 이 사실을 소송 준비 초기에 알게 되셨지만 일부러 지금껏 숨겨오셨던 거였습니다. 혹시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라도 해올까 참고 있었는데 역시는 역시구만. 자네 같은 역겨운 인간이 우리 회사 옷을 팔게 둘 순 없네. 당장 가게문 닫게.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아버지께선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제 손을 잡고 그대로 등을 돌리셨어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뒤를 쫓아오며 애걸복걸 애원을 했지만 아버지께선 들은 척도 하시지 않고 차에 올라타셨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남편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도 그동안 해왔던 말들은 전부 진심이 아니었다. 네가 내 며느리가 된 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그간의 일을 사죄하며 살 테니 다시 돌아와 달라 애원했지만 당연히 전 돌아갈 마음이 없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선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불륜녀에게도 소송을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점, 남편의 가게에서 부인 행세를 한 점 등이 명백히 증거로 남아 불륜녀에게서도 엄청난 위조료를 받게 됐대요. 전에 듣기론 내세울 것이라곤 외모밖에 없는 술집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길을 지나다 보니 남편의 옷가게가 있던 자리엔 커다랗게 임대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치 탓에 제대로 모아놓은 돈도 없었을 텐데 아마 위자료를 낸 후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전부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전 왕년에 수선실을 다녔던 실력을 살려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이나 남의 뒤치다거리가 아닌 제가 줄곧 꿈꿔왔던 일을 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희 딸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동생도 좋은 회사에 취업해 잘 지내고 있고 아버지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자라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려고 그런 시간을 보내왔던 건가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신다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생각하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